환갑 잔칫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마시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였지요. 그러곤 갑자기 정색을 하였고, 이 국 누가 끓였느냐? 저인이 끓였사옵니다, 어머님. 그때 옆에 있던 당숙이 큰 소리로 혼냈습니다. 근본도 없는 고아 계집이 오냐 오냐 해주니까 아주 집안을 우습게 보는구나. 시어머니 환갑 잔칫날 올린 미역국 한 그릇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맛이 아니라 간을 어떻게 봤는지를 물었습니다. 간을 어떻게 봤느냔 말이다. 새끼손가락으로 3번 저어서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버릇은 20해 전 잃어버린 딸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환갑 잔칫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쳐지고 문중 어른들이 줄지어 앉았지요. 잔치상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노마님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수를 입에 넣는 순간 쨍그랑 숟가락이 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온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노마님은 국그릇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이 국 누가 끓였느냐? 부엌 문간에 서 있던 며느리가 영문을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부가 끓였습니다, 어머님. 간이 맞지 않으셨는지요? 근본 없는 고아라고 시집 온 3년 내내 구박만 받아온 며느리였습니다. 오늘도 국 하나 잘못 끓여 불호령이 떨어지려나 보다 며느리는 그렇게만 여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마님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국물 맛은 세상에 단 한 사람 20해 전 저작거리에서 잃어버린 어린 딸에게만 가르쳐준 친정의 손맛이었으니까요. 과연 이 국 한 그릇에는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토록 모질게 구박하던 며느리 앞에서 노마님은 왜 통곡하게 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하고 좋은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박진사 댁 안방마님 한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해 전 그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한씨 부인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사 댁이 크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인심 좋은 남편의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8살 아들 명호는 글방에서 신동 소리를 들었고 5살 막내딸 오기는 온 집안의 웃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명호는 한씨 부인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갓난쟁이 적 삼신당 돌계단에 강보째 버려져 있던 것을 박진사 내외가 거두어 아들로 삼은 아이였지요. 문중에서는 씨도 모르는 업둥이라 수군댔지만 내외는 귀 막고 친자식으로 길렀습니다. 한씨 부인에게는 명호도 오기도 똑같이 배 아픈 자식이었지요. 오기는 어미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였어요. 특히 부엌이라면 사족을 못 썼습니다. 한씨 부인이 아궁이 앞에 앉으면 오기도 그 옆에 조망만 한 몸을 쪼그리고 앉았지요. 어무이 오기도 할래. 그러면 한씨 부인은 웃으며 간장 종지를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오기 간 보는 법부터 배워야지. 자, 보거라. 한씨 부인이 국솥을 저을 때는
남다른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이었어요. 새끼손가락 끝을 국물에 살짝 담가 시계 방향으로 3번을 젓고는 그 손가락을 쪽 빨아 간을 보는 것이지요. 간은 혀가 보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보는 게야.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러셨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러셨지. 우리 집 여자들 내림이란다. 오기는 고사리 손을 국 대접에 담그고 서툴게 흉내를 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고는 새끼손가락을 쪽 빨며 어른 흉내로 고개를 갸웃했지요. 좀 싱겁네. 한씨 부인은 그 모습이 귀여워 오기를 끌어안고 볼을 부볐습니다.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조랑조랑 울렸지요. 밤이 되면 한씨 부인은 오기를 무릎에 미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둥개둥개 둥개야, 우리 애기 둥개야. 앞산 뒷산 다 주어도 우리 애기 못 주지. 여느 자장가와 비슷한 듯해도 한씨 부인의 가락은 끝을 묘하게 끌어올렸다. 사르르 내리는 저만의 곡조가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 가락 끝자락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곤 했지요. 그해 봄 한씨 부인은 오기에게 색동 저고리를 한 벌 지어 입혔습니다. 밤마다 등잔 아래에서 한 땀 한 땀 지은 저고리였어요. 소매에 오색 천을 잇대어 달고 안쪽 솔기에는 남 몰래 실새 가닥을 꼬아 넣었습니다. 아이 명이 길라고 비는 어미의 바느질 부적이었지요. 오기는 그 저고리를 어찌나 좋아했는지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벗지 않으려 들었습니다. 우리 오기 색동 입으니 꽃 같구나. 오기 꽃 아니야. 오기는 어무이 딸이야. 오냐, 오냐. 꽃보다 좋은 내 딸이지. 오라비 명호도 이 막내 동생이라면 껌뻑 죽었습니다. 글방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명호의 바지춤에는 늘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훈장님 댁 마당에서 주운 알밤이며 동무와 바꾼 엿 토막 같은 것들이지요. 사리문에 들어서기 무섭게 오기가 제비 새끼처럼 쫓아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오늘은 뭐야? 옛다. 요 녀석, 인사가 먼저지. 명호는 엿 토막을 반으로 뚝 잘라 큰 쪽을 동생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을 훌쩍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그날 외운 천자문을 노래처럼 읊었지요. 하늘천, 따지. 오기는 오라비 등에서 까르르 웃으며 따라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문중에서 업둥이라 수군대는 소리를 명호도 귓결에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오기가 저를 오라버니 하고 부르며 매달릴 때만은 저도 이 집의 진짜 자식인 것만 같았지요. 명호에게 오기는 동생이자 제 뿔이었던 겁니다. 그 봄이 그리 무너질 줄은 정말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오 대목장이 서던 날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오기의 손을 잡고 장에 나갔습니다. 대목장이라 저작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엿장수 가위 소리, 좌판 흥정 소리, 사당패 꽹과리 소리가 뒤엉켜 귀가 다 먹먹했습니다. 오기는 색동 저고리를 입고 어미 손에 매달려 아장아장 걸었어요. 어무이 저기 엿, 오기 엿, 오냐, 이따가 사주마. 손 꼭 잡고 있거라. 그런데 그때 비녀전 좌판이 한씨 부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신이 코앞이었거든요. 어머니께 드릴 비녀 하나를 고르느라 한씨 부인은 잠깐, 정말 잠깐 아이 손을 놓았습니다. 비녀 2개를 견주어 보던 그 짧은 사이였지요. 오가, 이것 좀 보거라. 외할머니는
어느 쪽이 고우실까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을 때 방금까지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가 인파가 물결처럼 밀려가고 밀려왔습니다. 오가, 오가. 한씨 부인은 미친 사람처럼 저작거리를 헤집었습니다. 엿전을 뒤지고 사당패 구경꾼 틈을 파고들고 지나는 아이란 아이는 죄다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만 찾으면 된다. 그 오색 소매만 해가 기울도록 색동저고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관아에 알리고 사람을 풀고 온 고을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습니다. 박진사는 사흘 밤낮 말을 달려 이웃 고을까지 뒤졌지요. 2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 뒷골목 개천가 수풀에서 무언가 오색 빛깔이 눈에 띄었습니다. 색동 저고리의 한쪽 소매였습니다. 솔기가 뜯겨 나간 채 흙탕에 반쯤 잠겨 있었지요. 인파에 뜯겼는지 누가 잡아채다 뜯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안쪽 솔기에 한씨 부인이 밤새 꼬아 넣은 실새 가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씨 부인은 그 소매 한 짝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지요. 다만 그 뜯어진 소매를 몇 번이고 쓸어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놓았다. 이 손이 놓았어. 8살 명호도 그날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날 저는 글방에 있었습니다. 같이 갔더라면, 오라비인 제가 동생 손을 잡고 있었더라면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이 가시처럼 박혀서 명호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지요. 어른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보다 100배는 아플 것을 아이는 알았으니까요. 명호는 그 뒤로도 오래 장에 갈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색동 소매를 저도 모르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한씨 부인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습니다. 박진사는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딸을 잃고 남편마저 앞세운 한씨 부인에게 남은 것은 기울어가는 살림과 장성한 아들 명호뿐이었지요. 한씨 부인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곳간 열쇠를 쥐고 집안을 다스리는 솜씨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얼굴엔 늘 서리가 내려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댁마님 딸 잃고 나서 아주 돌덩이가 됐어. 생일에도 미역국 한 술을 안 뜬다잖나. 그랬습니다. 한씨 부인은 20해째 제 생일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기를 잃은 것이 다 논 날, 제 생일을 코앞에 둔 때였으니까요. 미역국 냄새만 맡아도 부엌에서 조랑조랑 웃던 그 아이가 떠올라 목이 막혔던 겁니다. 그리고 밤이면 남몰래 장롱 깊은 곳을 열었지요. 거기 기름종이에 겹겹이 싼 색동 소매 한 짝이 있었습니다. 20해 전 개천가에서 주운 그 뜯어진 소매요. 한씨 부인은 그것을 무릎에 올려놓고 소리 없이 어루만지다 도로 넣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20해째의 버릇이었지요. 아들 명호는 어느덧 25이 되었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심성 반듯한 사내였지만 장가를 못 갔어요. 그 시절 25이면 아이가 둘셋은 있을 나이였지요. 집안이 기운 데다 문중 안에서는 여전히 업둥이가 대를 잇는 집이라는 수군거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반반한 혼처가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 무렵
명호는 이웃 고을 나루터 주막을 오가며 곡식 흥정을 다녔습니다. 그 주막에 사월이라는 처녀가 부엌일을 하고 있었지요. 나이는 22.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고아였습니다. 어려서 열병을 크게 알아 6살 이전의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했어요. 제 이름도 부모 얼굴도 고향도 아무것도요. 각설이 패틈에서 자라다 이 집 저 집 남이 집살이로 흘러 얘까지 왔다 했습니다. 3월이라는 이름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월에 주워왔다고 누군가 아무렇게나 붙여준 이름이었지요. 한데 이 처녀의 음식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막 국밥 맛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나루터의 소문이 짜하게 났지요. 뱃사공들은 3월이 국 한 그릇이면 몸살도 낫는다며 엄지를 세웠습니다. 명호도 처음엔 국맛에 끌렸습니다. 한데 차츰 국을 끓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종종거리면서도 낮 한 번 찡그리지 않는 것. 거지 아이가 기웃대면 제 몫의 밥을 슬쩍 덜어주는 것.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려도 조용히 상을 물리고 돌아서는 것. 근본이 어딜 갔다는 게야. 저만 하면 윗집 교수보다 낫지. 명호의 발길이 흥정 핑계로 자꾸 그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명호가 나루터에서 사머리를 보았는데 꽁꽁 언 개울에서 맨손으로 놋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손등이 죄다 터서 빨갛게 피가 배어 있었지요. 명호는 말없이 제 무명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릇 무더기 옆에 슬쩍 놓고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손 좀 감싸고 하시오. 사머리는 그 목도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누가 저에게 제 것을 벗어준 것이 처음이었지요. 그 뒤로 사머리도 말없이 갚기 시작했습니다. 명호가 주막에 들르는 날이면 그의 국그릇에만 고기점이 한 점 더 얹혀 있었어요. 소반 위엔 언제부터인가 간장 종지 옆에 마늘장아찌가 놓였지요. 명호가 지나가듯 장아찌가 입에 맞다 한 것을 사머리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은 명호가 국밥을 먹고 일어서는데 벗어둔 두루마기가 어쩐지 반듯했습니다. 소매 끝 터진 자리가 감쪽같이 기워져 있었지요. 실 색깔까지 맞추어서요. 이거 네가. 사머리는 부뚜막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들릴 듯 말 듯 답했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겠기에요. 흥정 다니시는 분이 행색이 그러면 값을 후려잡힙니다. 말은 무뚝뚝했지만 그 바늘땀은 촘촘했습니다. 명호는 그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며 나루터를 다 지나도록 실없이 웃었지요. 이듬해 봄, 명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자 장가 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집 교수더냐. 나루터 주막에서 일하는 사월이라는 처녀입니다. 고아이온데 심성이 곱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씨 부인의 낯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고아, 근본도 모르는 것을 이 집 종부로 드리겠다고? 어머님, 근본이라면 소자야말로 닥치거라.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명호가 업둥이인 저야말로 근본이 없지 않습니까? 하려던 말을 어미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으니까요. 한씨 부인은 몇 달을 버텼습니다. 허나 노총각 아들에 들어오겠다는 혼처는 없고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드리거라. 대신 저것이 이 집 사람 노릇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내 눈으로 지켜볼 것이야. 그리하여 사머리는
초라한 혼례 끝에 박진사댁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한데 이혼사로 이를 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문중의 당숙모 되는 강씨 부인이었습니다. 강씨는 진작부터 제 친정 조카딸을 명호의 배필로 밀고 있었습니다. 조카딸을 이 집 안방에 앉혀놓으면 홀로 남은 한씨의 살림이며 문중 대소사가 제 소나기로 굴러들어 올 참이었지요. 기운 집이라도 종가는 종가. 그 곳간 열쇠가 탐났던 겁니다. 한데 어디서 굴러온 주막 계집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으니 업둥이 놈이 데려온 근본 없는 것이 두고 보자. 제 발로 걸어 나가게 해줄 터이니 강씨의 눈매가 가늘고 서늘하게 접혔습니다. 시집살이는 소문대로 메웠습니다. 한씨 부인은 새 며느리에게 곁을 주지 않았어요. 아침 문안을 드려도 고개 한 번 까딱 상을 차려 올려도 간이 왜 이 모양이냐 한마디뿐이었지요. 근본 없는 것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 말이 사머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근본. 저도 갖고 싶었지요. 부모 얼굴 한 번, 고향 이름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나 사머리의 6살 이전은 까맣게 타버린 빈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머리는 견뎠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넣고 식구들 조석을 지었지요. 구박이 떨어져도 예, 어머님. 고치겠습니다. 하고는 정말로 고쳐왔습니다. 명호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물동이 두 짐을 미리 길어다 놓았지요. 어머니가 볼세라 우물가 뒷곁에 살그머니요. 장에 다녀오는 길엔 분홍댕기 하나를 사서 말없이 아내의 반지꼬리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런 건 못하러 사오셨어요. 어머님 보시면 또 어머님 눈은 내가 가리리다. 당신은 그저 달아나지만 마시오. 사머리는 그 말에 옷고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달아나다니요. 태어나 처음으로 생긴 내 집인걸요. 그리고 사머리는 시어머니에게도 정성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이 환절기마다 무릎을 앓는 것을 눈치채고는 밤마다 아궁이에 돌을 데워 무명에 싸서 안방 문 앞에 놓아두었지요. 동치미를 담글 때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배를 채 썰어 넣었고 미음을 쏠 때는 꼭 참기름 한 방울을 마지막에 둘렀습니다. 누가 시키더냐? 아니옵니다. 그저 어머님 잡숫는 게 요즘 영 시원치 않으신 듯하여. 한씨 부인은 대꾸 없이 상을 물렸습니다. 허나 그 동치미 국물이 밤새 반이나 비어있곤 했지요. 시집 온 이듬해 겨울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머리가 장을 보고 오는 길인데 저작거리 어물전 뒤에서 웬 조그만 것이 생선 대가리를 주워 먹고 있었어요. 머리는 까치집에 맨발은 동상으로 퉁퉁 부은 10살이나 됐을까 싶은 계집아이였지요. 사머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도 꼭 저랬으니까요. 저 나이에 저 꼴로 남의 부엌을 기웃대며 자랐으니까요. 사머리는 말없이 다가가 장바구니에서 떡 한 덩이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겁먹은 짐승처럼 움츠러들자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었지요. 천천히 먹어. 뺏는 사람 없어. 그러고는 제 무명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언젠가 나루터에서 누가 저에게 그리해 주었듯이 말이지요. 그 아이가 깨금이었습니다. 사머리는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아이를 부엌 심부름꾼으로 거두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이 무슨
하며 혀를 찼지만 끝내 내치라고는 하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깨금이는 부엌 한켠의 밥자리를 얻었고 사머리를 친어미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깨금이가 아궁이 앞재를 나뭇가지로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글자 흉내였어요. 장터 방방에 붙은 언문을 어깨 너머로 훔쳐본 것을 제 위에 서툴게 그려보고 있었던 겁니다. 글이 배우고 싶으냐? 깨금이는 화들짝 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송구합니다요. 종것이 글은 무슨. 사머리는 그 재투성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그를 몰랐지요. 까막 눈이 서러웠던 순간이 살면서 수백 번이었습니다. 아니다. 배워라. 나는 못 배웠다만 너는 배워라. 사머리는 명호에게 부탁해 깨금이에게 언문을 떼게 했습니다. 명호는 흔쾌히 저녁마다 사랑마루에서 아이에게 글자를 짚어주었지요. 한씨 부인이 종것한테 별짓을 다 한다. 혀를 찼지만 굳이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머리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글이 무언 줄 아니? 입이 무서워 말 못할 때 내 대신 말해 주는 것이 글이란다. 이 말이 훗날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 그때는 사머리 저도 몰랐지요. 이 작은 선행들이 쌓여 어떤 은혜가 될지도요. 한편 당숙모 강씨는 부지런히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한씨 부인 곁에 붙어 며느리 험담을 한 숟갈씩 얻는 일이었지요. 형님, 그 말 들으셨어요? 저것이 주막에 있을 적의 뱃사공들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쓸데없는 소리. 아이, 저야 들은 말을 옮길 뿐이지요. 근본을 모르니 별소리가 다 도는 것 아니겠어요. 조카 딸년 같으면야 어디 그런 말이나 나오겠습니까마는 한씨 부인은 그런 말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되레 강씨의 속셈이 훤히 보여 불쾌했지요. 허나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 법입니다. 근본을 모르니라는 그 한마디만은 들을 때마다 한씨 부인의 응어리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애먼 며느리에게 서리로 내렸지요. 말로 안 되자 강씨는 한 발을 더 나갔습니다. 어느 장날부터 고을에 고약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박진사댁 며느리 말이야. 주막에 있을 적의 손버릇이 나빠서 돈괴에 손을 댔다가 쫓겨난 거라대. 어쩐지 근본 없는 것이 어찌 종가에 들어갔나 했더니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소문은 눈덩이처럼 굴렀지요. 기어이 한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내 입으로 말해보아라. 주막에서 어찌 나왔느냐. 사머리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소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소문이 이리 도는데 아니라는 말뿐이냐? 아니라는 말뿐. 그렇지요. 고아에게는 제 결백을 증언해 줄 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근본 없는 서름이었지요. 한데 이번엔 명호가 나섰습니다. 명호는 그 길로 나루터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사흘 만에 주막 주인 내외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모가 한씨 부인 앞에서 손사래를 쳤지요. 아이고 마님, 네가 그런 못된 소리를 해요. 사머리는 지가 돈괴 10쇠까지 막히던 아이입니다. 셈이 밝고 손이 깨끗해서 나루터 사공들이 다 알아요. 시집 간다기에 지가 아까워서 온 아이구먼요. 도둑질이라니 그의 입에 들어가는 밥이 아까워 그런 소리를 지어냈으면 천벌을 받지요. 소문은 그렇게 잦아들었습니다. 허나 정작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끝내 오리무중이었지요.
강 씨는 저작거리 왈패 안악 하나를 사서 말을 심었던 터라 제 그림자는 밟히지 않았던 겁니다. 강 씨는 제 안방에서 손톱을 잘근거렸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어. 말은 지워지니 물증이라야. 눈앞에 들이밀면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라야 해. 그 생각이 훗날 배곡 뒷꽂이로 뻗어 가게 됩니다. 한데 말입니다. 한 씨 부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자꾸만 오기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도마질하는 뒷모습에 문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은 옆 얼굴에 20해 전체 옆에 쪼그리고 앉았던 조망만 한 아이가 겹쳤지요. 웃음 소리가 담을 넘어오면 저도 모르게 방문을 열었다가 며느리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유 모를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까짓게 감히 내 오기 자리를. 말도 안 되는 심술인 줄 저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허나 딸을 놓친 그 손으로 며느리를 품는 것이 한 씨 부인에게는 어쩐지 오기를 2번 버리는 일만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이 갈수록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차갑게 돌아섰지요. 근본 없는 것. 그 말은 며느리를 향한 칼이자 실은 흔들리는 저를 붙드는 빗장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씨 부인이 곧불이 크게 들어 며칠을 알아누웠지요. 사머리는 밤마다 안방 윗목에 앉아 물수건을 갈고 미음을 쑤어 날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열에 들뜬 한 씨 부인이 잠결에 헛소리를 했습니다. 오가, 어디 가니? 사머리는 물수건을 짜다 말고 가만히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기가 누구일까? 물을 수도 없었지요. 다만 그 이름을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하도 애달파서 사머리는 저도 모르게 그 마른 손을 꼭 잡아들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오가 하고 부르는 그 소리가 사머리의 가슴 어딘가를 가만가만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꼭 언젠가 수없이 들어본 이름인 것처럼요. 이튿날 아침 열이 내린 한 씨 부인은 제 손을 잡고 윗목에서 꾸벅꾸벅 조는 며느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깨우지 않고 제 이불을 살그머니 덮어주었지요. 물론 며느리가 깨기 전에 도로 걷어갔습니다만. 그런 밤이면 사머리는 제 방구석에서 낡은 보퉁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사머리의 전 재산이 있었지요. 명호가 준 분홍댕기, 동전 몇 잎, 그리고 빛바랜 오색 헝겊 한 조각. 어른 손바닥만 한 뜯어진 옷소매였습니다. 색색의 천을 잇대어 지은 고운 바느질이었지요. 열병에서 깨어났을 때 6살 사머리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는 까맣게 타 버린 기억의 방에서 나온 단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사머리는 그 헝겊을 뺨에 대어 보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이것을 뺨에 대면 까닭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운데 무엇이 그리운지를 몰랐어요. 얼굴 없는 그리움이 가슴 한복판을 아릿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사머리는 헝겊에게 물었습니다. 헝겊은 대답이 없었지요.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헝겊은 색동 저고리의 나머지 한쪽 소매였습니다. 안방 장롱 깊은 곳, 기름종이에 쌓인 그 소매와 본디 한 벌이었던. 20해를 돌고 돌아 두 쪽의 소매는 이제 한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장롱 안에 한 짝
며느리 보퉁이의 한 짝. 서로가 서로인 줄도 모른 채 어미와 딸은 아침 저녁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3년이 흘러 한씨 부인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기운 집안이라도 종가의 환갑입니다. 문중이 모두 모이는 큰 잔치였지요. 며칠 전부터 집안이 부산했습니다. 넉살을 담그고 차이를 치고 전 부칠 기름을 받아오고요. 부엌은 온통 3월이 차지였습니다. 곁에서 심부름하는 것은 깨금이 그 겨울 어물전 뒤에서 거둔 바로 그 아이였지요. 아씨, 아씨. 이 나물은 어찌해요? 옳지, 이리 다오. 너는 손 다칠라 마늘이나 까주련. 부엌에는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돌고 아이의 제잘거림이 조랑조랑 울렸습니다. 잔치 전날에는 문중 최고 어른 왕고모님이 미리 건너와 계셨습니다. 반백년 문중 대소사를 다 지켜본 눈 밝은 어른이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부엌 앞을 지나던 왕고모님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 부치던 사머리가 부친 전 가운데 가장자리가 타서 못난 것만 골라 제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성한 것은 채반에 못난 것은 저와 깨금이 몫으로요. 왕고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지나가듯 한마디를 놓았습니다. 손끝 여문 것은 배워서 되는데 마음 여문 것은 배워서 안 되는 법이지. 예. 아니다. 늙은이 혼잣말이야. 문중이 다 근본 없는 거지라 수군댈 때 이 어른 하나만은 그 며느리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 명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집안의 오랜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20해째 생일상을 안 받으시오. 미역국은 아예 부엌에서 끓이지도 못하게 하시지. 잃어버린 그 아이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 게야. 사머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직이 물었지요. 그 아기 씨는 어떤 아이였대요? 나도 어렴풋하오. 내가 8살 적이니. 그저 부엌에서 어머님 흉내만 내던 웃음 많은 아이였다는 것밖에. 부엌에서 어머님 흉내만 내던 아이. 사머리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까닭은 몰랐지요. 다만 그날 밤 보퉁이 속 옷의 헝겊을 꺼내 뺨에 대는데 여느 때보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머리는 마음을 하나 먹었습니다. 환갑이신데 환갑에도 미역국을 못 받으시면 어머님이 너무 가엾잖아. 혼이 나도 좋다. 쫓겨나도 좋다. 이번 한 번만은 어머님께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을 올리고 싶다. 그것이 사머리의 겁 없는 결심이었지요. 한데 바로 그때 다른 마음을 먹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당숙모 강씨였지요. 3년을 별렀지만 저 며느리는 좀채 빈틈이 없었습니다. 트집을 잡아도 견디고 이간질을 해도 웃어넘기고 이대로 두면 문중 인심이 며느리 쪽으로 아주 기울 판이었지요. 환갑 잔치에서 며느리 음식 솜씨가 칭찬이라도 받는 날엔 끝장이었습니다. 잔치 전에 끝을 봐야지. 강 씨가 노린 것은 한씨 부인의 배곡 뒷꽂이였습니다. 죽은 박 진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자 한씨 부인이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었지요. 큰 제사나 잔치가 아니면 꺼내지도 않고 안방 문갑 깊이 모셔두는 것을 문중 사람이면 다 알았습니다. 환갑 이틀 전이었습니다. 강 씨는 잔치 준비를 돕는다는 핑계로 안채를 드나들다 빈틈을 노려 문갑에서 뒷꽂이를 빼돌렸지요. 그러고는 제 소매에 감췄다가 며느리 방에 숨어들어
반지꼬리 밑바닥에 찔러 넣었습니다. 제 조카딸 혼수감으로 끊어두었던 비단 자투리에 돌돌 말아서요. 한 대 말입니다. 그 순간을 본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늘 소쿠리를 들고 뒷곁을 지나던 깨금이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만 것이지요. 강씨 부인이 아씨 반지꼬리를 뒤지는 것을요. 깨금이는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무서웠지요. 저 무서운 당숙모 마님한테 밉보이면 또 쫓겨나 저작거리로 돌아가야 할까봐 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환갑 전날 저녁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뒷꽂이가, 마님, 배곡 뒷꽂이가 없어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내일 잔치에 꽂으실 유품이 사라졌으니까요. 온 집을 뒤지는 소동 끝에 강 씨가 기다렸다는 듯 나섰습니다. 별일이지. 바깥 사람 드나든 것도 없는데. 이럴 게 아니라 방마다 뒤져봅시다. 아래 것들 방부터. 그리고 그 수색은 정확히 며느리 방 반지꼬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강 씨가 반지꼬리 밑바닥에서 비단 뭉치를 끄집어냈습니다. 돌돌 말린 비단이 풀리자 배곡 뒷꽂이가 등잔 불빛에 하얗게 드러났지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아닙니다. 소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머리가 새파랗게 질려 엎드렸습니다. 명호도 함께 엎드렸지요. 어머님,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 강 씨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것이라 하지 않았나. 주막에서 굴러먹던 것이 손버릇까지. 아이고, 형님. 이래도 저것을 두시렵니까? 종가 살림 거덜 나기 전에 내치셔야지요. 한씨 부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뒷꽂이를 받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남편의 유품이 며느리의 반지꼬리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에 물증이 그리 말하고 있었어요. 허나 이상하지요.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 무언가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을 지켜본 그 아이가 이럴 리가 없다고요. 하지만 한씨 부인은 그 목소리를 또 눌러버렸습니다. 20해 전부터 늘 그래왔듯이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차갑게 환갑만 치르고 한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잔치에 문중이 다 모이는데 집안 흉을 보일 수는 없다. 잔치가 끝나거든 조용히 친정하니 갈 곳으로 보내마. 갈 곳으로. 갈 곳도 없는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 한씨 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명호가 아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사머리는 등잔도 안 켠 어둠 속에 보퉁이를 싸다 만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지요. 뭘 하는 게요? 어차피 나갈 몸이니 미리. 명호는 그 보퉁이를 빼앗아 매듭을 도로 풀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 했소? 달아나지만 말라 했지. 달아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것이지요. 쫓겨나도 같이 쫓겨나오. 명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바위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 문을 나서면 나도 나서오. 업둥이가 데려온 사람 하나 못 지키면 내가 이 집 아들 노릇을 한들 무엇하오. 나는 당신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아오. 하늘이 알고 내가 아오. 사머리는 그 말에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소리 죽여 우는 아내의 어깨를 명호는 밤이 깊도록 말없이 감싸주었지요. 이윽고 울음이 잦아들자 사머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사머리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3년 정든 이 집이 하루아침에 낯선 집이 되었어도 마음속에 남은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머리는 조용히 미역을 물에 담갔습니다. 내일이면 쫓겨날 몸.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의 환감 미역국. 20해 동안 아무도 못 올린 그 한 그릇을요. 도둑년 소리를 들어도 어머님이 제겐 어머님이었으니까요. 미역이 물속에서 소리 없이 몸을 풀었습니다. 부엌 등잔불이 그 곁에서 밤새 흔들렸지요. 환갑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맨 처음 그 아침입니다. 차일 아래 문중이 모여 앉고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남편의 배곡 뒷꽂이를 머리에 꽂고 상석에 앉았지요. 낯빛이 어두웠지만 사람들은 환갑이라 을의 만감이 교차하려니 여겼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가 국그릇 하나를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이었습니다. 마당이 술렁했지요. 이 댁 부엌에서 미역국이 금기인 것은 문중이 다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명호가 흠칫 놀라 아내를 보았고 강 씨는 옳다구나 눈을 빛냈습니다. 저런 법 없는 것이 형님이 미역국을 안 자시는 걸 뻔히 알면서. 허나 사머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 앞에 무릎을 꿇고 국그릇을 두 손으로 올렸지요. 어머님, 환갑이시옵니다. 딱 한 번만 받아주시옵소서. 한씨 부인은 그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미역이 참기름에 자르르 윤기를 내고 뽀얀 국물에서 고소한 김이 올랐지요. 20해 만에 마주하는 생일 미역국이었습니다. 물리쳐야지, 상을 물려야지 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손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문중이 다 보는 앞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일이면 내보낼 아이의 마지막 정성이라 그랬을까요? 국물 한 술이 입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쨍그랑 숟가락이 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맛이었습니다. 참기름을 마지막에 한 방울 둘러 고소함이 겉도는 간이 혀끝이 아니라 목울대 뒤에서 차오르는 친정어머니의 국. 시집 와서 오기에게만 부엌놀이 삼아 가르쳐준 그 손맛. 세상 어느 찬모도 흉내 못 내던 우리 집 여자들의 그 맛이요. 이 국 누가 끓였느냐? 소부가 끓였습니다, 어머님. 간이 맞지 않으셨는지요? 한씨 부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우연이다. 주막에서 배웠겠지.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맛이겠지. 간을 어찌 보았느냐? 예. 간을 어찌 보았느냐 물었다. 사머리는 영문을 모른 채 더듬더듬 답했습니다. 그것이 어릴 적부터 버릇이 하나 있어서 새끼손가락으로 3번을 저어보는데 왜 그리 하는지는 소부도 모르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방 아니 온 마당이 한씨 부인의 귀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3번. 한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중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 길로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헛것이다. 내가 늙어 헛것에 홀린 게야. 그 아이는 20해 전에 어찌 되었는데 죽었다는 증거라도 보았는가? 아니지요. 한씨 부인이 가진 것은 뜯어진 소매 한 짝뿐.
그 아이가 어디서 어찌 자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20해를 살아온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기름 종이를 폈지요. 빛바랜 색동 소매가 20해 전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25, 오기가 살았으면 25, 6살 이전을 기억 못한다 했지. 오기를 잃은 게 5살. 열병을 앓았다 했지. 각설이 폐틈에서 자랐다 했지. 하나하나가 아기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맞아 들어갈수록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 아이가 정말 오기라면, 나는 내 딸을 3년을 근본 없는 것이라고. 한씨 부인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손가락 사이로 신음 같은 울음이 새어 나왔지요. 그리고 문밖 마당에서는 강 씨가 때를 만난 듯 목청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다들 형님이 오죽하면 자리를 뜨셨겠어요. 도둑질에 이젠 금기까지 깨고 저것이 이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게지. 오늘로 끝을 냅시다. 문중 어른들이 다 모이신 김에 아주 결판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한씨 부인의 손에는 기름종이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잔치는 파하지 않는다. 다들 자시던 건 마저 자시게. 목소리는 낮았으나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있었지요. 강 씨가 무어라 입을 때려다 그 눈빛에 도로 삼켰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나 좀 보자. 안으로 들어오너라. 사머리는 사색이 되어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쫓기는구나. 그리 여겼지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동안 며느리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3년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눈매, 콧날, 웃을 때 왼뺨에 살짝 파이는 자리. 어찌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지요. 알았으니까 그리 모질게 굴었지요.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잃은 아이가 자꾸 겹쳐 보여서, 그것이 무서워서 눈을 돌리고 또 돌렸던 것을요. 너 어릴 적 일을 기억 못한다 했지. 예, 어머님. 기억나는 것이 정녕 하나도 없느냐. 무엇이든 좋다. 물건이든 소리든 무엇이든. 사머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물건이 하나 있긴 하옵니다. 열병에서 깨었을 때 소부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헝겊한 조각이 온데 한씨 부인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져오너라. 사머리가 제 방에서 보퉁이를 안고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고 빛바랜 오색 헝겊을 꺼내 올렸지요. 한씨 부인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색동, 오색 천을 잇댄 소매, 뜯어진 솔기. 한씨 부인은 제 무릎 위에 기름 종이를 폈습니다. 그 안에 소매 한 짝을 꺼내 며느리의 헝겊과 나란히 놓았지요. 뜯어진 자리와 뜯어진 자리가 아기가 꼭 맞았습니다. 한 벌이었습니다. 20해 전 등잔 밑에서 한 땀 한 땀 지은 그 색동 저고리의 두 소매였지요. 솔기를 보자.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헝겊을 뒤집었습니다. 안쪽 솔기 틈에 사가서 빛바랜 실새 가닥이 꼬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명이 길라고 어미가 몰래 꼬아 넣은 그 새 가닥이요. 한씨 부인의 손에서 두 쪽의 소매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영문을 모르는 사머리가 놀라 다가앉는데 한씨 부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둥개둥개 둥개야, 우리 애기 둥개야. 끝을 묘하게 끌어올렸다. 사르르 내리는 그 곡조. 그 순간 사머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는 가락이었습니다.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아는 가락이었어요. 설거지할 때, 바느질할 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콧노래.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저 제 버릇이려니 했던 그 곡조가 지금 시어머니의 입에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노래를 앞산 뒷산 다 주어도 우리 애기 못 주지.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래가 끊어졌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가. 한씨 부인이 며느리의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내 오기다. 사머리는, 아니, 오기는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름, 알턴 밤 시어머니가 잠결에 부르던, 듣기만 해도 가슴 한켠이 저릿하던 그 이름이 지금 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까맣게 타버린 기억의 빈방에서 무언가가 밀려 나왔습니다. 된장국 냄새, 아궁이의 불빛, 조망만 한 손을 잡아 주던 크고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가락 끝자락의 아득한 잠. 얼굴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허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어무이? 20해 만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어무이.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딸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오가. 내 새끼. 내 새끼야. 20해를 눌러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딸의 등을 쓸고 얼굴을 만지고 또 끌어안았지요. 목이 메어 마른 모짓고 그저 이름만 20해 동안 부르지 못한 그 이름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오가. 이 어미가 널 몰라보고. 어무이. 오기도 울었습니다. 무엇이 어찌 된 것인지 반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눈물이 쏟아졌지요. 20해치의 얼굴 없는 그리움이 마침내 얼굴을 찾은 울음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명호가 소리를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지요. 제 아내가 어머님의 잃어버린 그 딸이라니. 놀랍고 기막히고 그리고 사무치게 고마웠습니다. 하늘이 무심한 줄만 알았더니 이리 돌고 돌아 어머니 품에 딸을 돌려놓은 것이요.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명호가 무너지듯 들어와 두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정말 오기란 말씀입니까? 오냐, 명호야. 내 색시가 우리 오기다. 내가 찾아온 게야. 명호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툭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것을 터뜨렸지요. 내가 20해를 장에 갈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살폈소. 색동 소매만 눈에 밟혀서 한 대 찾긴 찾았는데 이리 찾을 줄은 8살 적부터 이어온 그 버릇이 이렇게 맺어진 것이지요. 오라비가 20해를 찾아 헤맨 동생을 지아비가 되어 제 손으로 집에 데려와 있었던 겁니다. 세 사람은 한 덩이로 엉겨 한참을 그렇게 울고 웃었습니다. 울음이 한 차례 가라앉자 한씨 부인은 딸의 얼굴을 쓸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찌 살았느냐? 그날
대체 어찌 된 게야? 오기는 알고 있는 만큼만 띄엄띄엄 답했습니다. 6살 무려 낯선 고을 어귀에서 열병으로 쓰러져 있던 것을 각설이 배가 거두었다는 것. 깨어나 보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고 손에는 옷에 헝겊한 조각만 쥐어져 있었다는 것. 그 뒤로는 이 집 저 집 부엌을 떠돌며 컸다는 것. 그날 저작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파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인지, 몹쓸 손에 끌려갔다 버려진 것인지, 그것은 오기도 하늘도 끝내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뜯어진 소매와 잃어버린 기억이 그 세월의 모진 풍파를 대신 말해 줄 뿐이었지요. 고생했다, 내 새끼. 혼자서 그 세월을. 한씨 부인은 딸의 거친 손등을 부엌일에 트고 갈라진 그 손등을 몇 번이고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 손이 걸어온 20해가 손등의 흉터마다 새겨져 있는 것만 같아서요. 그날 잔치가 어찌 끝났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방에서 두 여인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울음이 곡소리가 아니라 웃음 섞인 울음이었다는 것만 기억했지요. 이튿날 한씨 부인은 문중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 오시라 했습니다. 대청의 문중 어른들이 둘러앉자 한씨 부인은 두 쪽의 색동 소매를 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20해 전 단오날부터 어제 미역국 한 그릇까지 낱낱이 이야기했지요. 뜯어진 자리가 맞물리는 두 소매, 솔기 속 실새 가닥, 대물림 손버릇과 배운 적 없는 자장가. 문중 어른들이 소매를 돌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반백년 문중대소사를 지켜본 최고 어른, 왕고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쓸며 말했지요. 이 색동은 내 눈에도 선하네. 오기 1턴해 자네가 지어 입힌 그 저고리야. 틀림없어. 그렇다면 저 며느리가 오기란 말인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오기?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놀라운 반, 반가운 반. 한데 그 술렁임 한가운데서 낯빛이 흙빛이 된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강씨였습니다. 근본 없는 주막 계집이 하루아침에 종가의 친딸이 되었으니 3년 공들인 모함이 물거품이 된 것은 둘째치고 도둑 누명건이 캥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호가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기왕 모이신 자리이니 어제의 뒷꽂이 일도 밝히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니 제 사람은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반지꼬리에서 나온 물건이 말해주지 않나 강씨가 발끈했지요. 내 이럴 줄 알았지. 딸이면 단가 도둑질이 없던 일이 되나. 한데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 대돌 뒤에서 조그만 것이 후다닥 튀어나와 마당 한복판에 엎드렸습니다. 깨금이었습니다. 아이는 새파랗게 질린 채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요. 소인이 입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대신 이걸. 왕고모님이 그 종이를 받아 폈습니다. 삐뚤빼뚤한 언문 몇 줄이 서툴게 적혀 있었지요. 환갑 이틀 전 낮. 당숙모 마님이 아씨 방에서 반지꼬리를 뒤짐. 나는 뒷곁에서 봄. 무서워서 말 못함. 명호가 저녁마다 짚어준 그 글자들로 아이는 차마 입으로 못한 말을 적어 두었던 겁니다. 입이 무서워 말 못할 때 내 대신 말해주는 것이 글이라던 아씨의 그 말대로요.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내 입으로도 말해보겠느냐. 왕고모님이 부드럽게 묻자
깨금이는 눈물 콧물 범벅으로 아뢰었습니다. 다 당숙모 마님이 아씨 반지꼬리를 뒤지시는 걸 봤습니다요. 무서워서 밑보이면 쫓겨날까봐 말을 못했습니다요. 한데 아씨가 쫓겨나신다니 아씨는 소인 같은 것도 걷어주시고 글까지 배우게 해주신 분인데 아이는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마당의 눈이 일제히 강 씨에게로 쏠렸지요.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내가 언제 반지꼬리를. 나는 그 방 근처에도 안 갔다. 강 씨가 펄쩍 뛰는데 왕고모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처에도 안 갔다. 암요, 발도 안 들였지요. 거참 이상하구먼. 왕고모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저께 저녁 빗꼬지를 찾을 때 말이야. 자네가 곧장 그 방 반지꼬리로 가서 밑바닥까지 뒤집지 않았나. 방마다 뒤지자 해놓고 어찌 첫걸음에 반지꼬리 밑바닥에 있는 줄 알았을꼬. 강 씨의 입이 뻐끔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아녀자 세간이니 을의 반지꼬리부터. 그리고 그 비단 말인데 이번엔 명호가 비단 자투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뒷꽂이를 싸고 있던 이 비단, 여기 끝동에 봉황 문양이 반쯤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당숙모께서 조카 따님 혼수감이라고 문중에 자랑하시던 그 봉황단과 같은 필입니다. 제 아내가 구경도 못 해본 비단이지요. 증거가 하나, 둘, 셋. 목격한 아이. 알 리 없는 위치를 알았던 말. 그리고 제 집 혼수감 비단. 강 씨는 뒷걸음질을 치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변명이 나오지 않았지요. 덫을 놓는다고 제 손으로 말아 넣은 그 비단이 제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명호가 낮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 저작거리의 그 몹쓸 소문도 이제야 어느 입에서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강 씨는 그 말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잠하던 문중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지요. 사람들 보는 눈이 무서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못할 짓이었지. 왕고모님이 혀를 차며 돌아앉았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하나둘 말없이 고개를 돌렸지요. 호통도 삿대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서늘한 외면이 어떤 벌보다 무거웠습니다. 강 씨는 그날로 문중대소사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다시는 이 집 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 씨 부인은 끝내 강 씨를 관하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됐다. 그 사람 덕에 미역국이 상에 올랐고 내 딸을 찾았으니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그것만은 그리 됐다. 원수 갚음보다 되찾은 것을 품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그것이 한 씨 부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러 동짓달 열일의 날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오기가 놀라 나가보니 아궁이 앞에 한 씨 부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미역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어무이 새벽부터 무얼. 오늘이 내 생일이다. 오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짓달 열일에 내 진짜 생일. 20해 동안 미역국 한 그릇을 못 얻어먹었을 내 새끼 생일이. 3월이로 살아온 세월 생일은 없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 미역국은 남의 상에나 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생일이 생긴 겁니다. 날짜와 함께 어미도요. 이리 오너라. 넌 거기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거라. 20해 밀린 것, 이 어미가 다 끓여줄 터이니. 한 씨 부인은
국솥을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새끼손가락 끝을 국물에 살짝 담가 시계 방향으로 3번을 저었지요. 오기가 그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20해 전 그날처럼 어미 옆에 딸이 어무이 저도요. 오기도 새끼손가락을 국물에 담갔습니다. 1번, 2번, 3번. 두 여인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웃다가 코끝이 시큰해져서 같이 조금 울었지요. 부엌에는 미역국 냄새가 구수하게 차오르고 아궁이 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발갛게 비추었습니다. 명호는 문설주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곁에 다가온 깨금이가 물었지요. 나리, 마님이랑 아씨랑 이제 안 싸우지요? 오냐? 인제 저 부엌이 이 집에서 제일 따뜻한 방이 될 게다. 그날 밤 명호는 아내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오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생겼는데, 당신을 부르는 건 그대로네요. 그대로가 좋소. 명호가 웃었습니다. 내 아내 이름이 사머리든 오기든 언손에 목도리 두르고 그릇 닦던 그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 당신도요. 업둥이든 도련님이든 오기가 지지 않고 받았지요. 제 목도리 벗어 주던 그 사람인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근본 없는 것이라 손가락질 받던 두 사람이 알고 보니 서로가 서로의 근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설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등잔 밑에서 밤마다 무언가를 씻더니 설빔이라며 깨금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색동 저고리였습니다. 소매에 오색 천을 잇대고 안쪽 솔기에는 실새 가닥을 꼬아 넣은 20해 만에 다시 지은 어미의 바느질 부적이었지요. 명길라고 넣은 게다. 오래오래 살거라, 깨금아. 깨금이는 색동 소매에 팔을 꿰고는 좋아서 마당을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제 방으로 쪼르르 달려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 한씨 부인께 내밀었지요. 삐뚤빼뚤한 언문으로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마님, 만수무강하세요. 깨금이 올림, 하세요를 하세요라 잘못 쓴 것이 외려 더 어여뻤지요. 한씨 부인은 그 쪽지를 읽고 또 읽더니 고이 접어 장롱 속 색동 저고리 곁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오색 빛깔이 눈반 위를 나비처럼 오가는 것을 한씨 부인과 오기는 나란히 서서 오래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명호의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박진사댁 부엌에서는 그 뒤로 늘 두 여인의 도마 소리가 나란히 났고 해마다 동짓달 열일해와 단오날이면 미역국이 2번 상에 올랐지요. 딸의 생일에 1번, 어미의 생일에 1번. 20해 굶은 생일국을 두 사람은 그렇게 두고두고 갚아갔습니다. 어느 밤 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그 환갑날 아침이 떠올랐지요. 겁도 없이 미역국을 받쳐 들고 나오던 그 아이의 하얀 얼굴이요. 그때는 미처 몰랐지. 그 국 한 그릇이 내 20해를 통째로 되돌려 놓을 줄은. 장롱 속 색동 저고리는 이제 두 소매가 나란히 개켜져 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것을 꿰매 잊지 않았습니다. 뜯어진 자리는 뜯어진 대로 그 세월도 우리 모녀의 것이니 그대로 두자고요. 핏줄은 얼굴을 잊어도 손끝은 어미의 맛을 잊지 않는 법이지요. 그날 밤하늘엔 별이 유난히 곱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20해를 돌아온 딸을
눈이 아니라 혀끝과 손끝이 먼저 알아본 이야기였습니다. 자식 앞세운 세월, 가슴에 묻은 이름 하나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름을 가만히 쓰다듬는 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